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GLC 220D 포매틱입니다. 네, GLC라는 이름이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신차냐? 아니고요. 네, 지난 세대까지는 GLK라고 불리던 모델이 2세대로 바뀌면서 이름을 GLC라고 바꿨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전체 모델들의 이제 라인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SUV에는 GL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C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SUV에는 GLC, E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SUV에는 GLE, 그리고 A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SUV에는 GLA, 네, 이렇게 해서 GLA, CE, 네,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GLC는 GLK이던 것이 풀체인지 되면서 2세대 모델로 진화를 했는데요. 네, GLC는 출시와 함께 엄청난 돌풍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2016년 들어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SUV 판매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월에 GLC가 수입차 판매에서 무려 2등을 차지한 거죠. 부동의 1위였던 폭스바겐 티구안보다 불과 12대 모자라는 숫자로 2위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벤츠 SUV가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브랜드들이 SUV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반면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SUV의 판매 비중이 월등히 낮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 GLC가 그냥 돌풍을 일으키면서 올해는 분명히 뭔가 일을 낼 것 같아요. 네, GLK의 2세대 모델인 GLC는 가장 대표적으로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S클래스에서 시작된 그 디자인이 C클래스에도 전달이 됐고, 새로 나올 E클래스에도 거의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랬는데 세단뿐만 아니라 이 SUV들까지 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GLC, GLE, GL이 모습이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모습만 봐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닮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그 패키징 면에서 GLC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일단 뭐 아담하잖아요. 사실 이게 아담한 게 아닌데, 자, 이번 GLC는 GLK일 때보다 차체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가 120mm가 늘어나고 전체 길이는 125mm가 늘어났습니다. 길이가 125 늘었는데 휠 베이스가 120 늘었으면 실제로 요 오버행은 앞이든 뒤든 5mm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내 공간이 그만큼 더 많이 넓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폭은 이전보다 50mm가 늘어나고 키는 30mm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자세면에서 넓고 낮아지면서 길어지면 네, 자세가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가 되겠죠. 그 얘기는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그렇지만 온로드 주행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또 그런 안락한 주행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이 차가 포지셔닝 면에서 훨씬 더 약간 상향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GLC는 휠베이스가 2875mm로 늘어났는데요. 국산 SUV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대 산타페가 휠베이스가 2700이고 맥스 크루즈가 2800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2875니까 이게 맥스 크루즈보다 더 길다는 얘기잖아요. 휠베이스란. 근데 그러면 이 차가 맥스 크루즈보다 더 크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차체 길이는 맥스 크루즈보다 훨씬 짧아요. 그러면 실내 공간은 이 차가 더 넓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그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굴림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츠 BMW는 기본적으로 뒷바퀴 굴림 방식을 플랫폼을 가지고 SUV를 만들었고요. 현대 산타페 맥스 크루즈는 앞바퀴 굴림 방식의 플랫폼을 가지고 SUV를 만들었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뒷바퀴 굴림이면 엔진이 여기에 있고 엔진 뒤에 변속기가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를 뒤로 빼다 보니까 이 엔진하고 타이어 앞바퀴 축하고는 사실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바퀴를 최대한 차체 앞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후륜구동 차들은 앞쪽 오버행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 차도 기본적으로 앞쪽 오버행이 짧고
휠 베이스를 길게 늘릴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산타페나 맥스 크루저 같은 앞바퀴 굴린 플랫폼 차들은 엔진이 있고 그 옆에 변속기를 놓고 거기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를 양쪽으로 뽑는 이런 구조를 하다 보니까 앞바퀴를 앞으로 뽑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바퀴가 앞머리에서 좀 많이 뒤로 빠지는 거죠. 그만큼 휠베이스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무조건 실내 공간이 더 기냐 더 넓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주행 안정성 면에서는 뒷바퀴 굴림 차들이 훨씬 유리하겠지만 실내 공간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앞바퀴 굴림차와 뒷바퀴 굴림차는 휠베이스만 가지고 어떤 차가 더 공간이 넓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 차는 휠베이스가 이제 2875로 늘어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와 똑같으냐면 지금 현재 E클래스랑 휠베이스가 똑같습니다. 이 차는 분명히 그 플랫폼은 C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모델이거든요. C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E클래스랑 휠베이스가 같아졌다는 거죠. 신형 E클래스는 아직 재원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 신형 E클래스는 휠베이스가 조금 더 늘어났겠죠. 분명히. 그럴 텐데 지금 이제 국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신형 말고 현재 팔고 있는 E클래스랑 이 차는 휠베이스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얼토당토 않지만 GLC를 E클래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휠베이스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폭은 이 차가 45mm가 더 넓습니다. 키는 무려 170cm가 더 크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 반면에 길이는 이 차가 22cm가 짧아요. 앞부분은 비슷하다 치더라도 이제 E클래스는 뒤에 트렁크 부분이 있으니까 길이가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자, 트렁크를 잘라내고 보면 이 차가 E클래스에 비해서 빠지는 게 없다는 거죠. 폭은 더 넓고 실내 키도 더 크니까 실내 공간, 머리 위에도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실내 공간으로 따지면 거의 E클래스 급이라고 봐도 상관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가격도, 그죠? 가격도 E클래스보다 조금 더 비싸요. 우리 흔히 이제 C클래스를 베이스로 SUV를 만들면 그건 E클래스랑 가격이 비슷해지고 E클래스를 베이스로 SUV를 만들면 S클래스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국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반떼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투싼이 소나타랑 가격이 비슷한 거죠. 소나타 플랫폼으로 만든 산타페는 그랜저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수입차들도 그 공식은 비슷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이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E클래스 경쟁차가 돼버린 거죠. E클래스를 살려고 하시던 분들이 SUV는 어때? 고민해보면 이제 그 GLE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월등히 더 높아지니까 그럼 GLC랑 가격이 비슷한 상태에서 이건 SUV네? 근데 휠베이스는 똑같네? 실내 공간은 더 넓고 키도 더 크네? 다만 트렁크 공간이 좀 짧을 뿐이지 얘는 4륜구동이고 요즘 SUV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GLC가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E클래스 살려고 하던 고객이 다 이쪽으로 온 건 아니겠죠. E클래스도 지난달에 4등을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5시리즈든 A6든 아니면 그 급에서 그 정도 세그먼트에서 뭔가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거 이쪽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GLC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부터도 디자인이든 뭐든 다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사실 디자인에서 제일 앞거는 아무래도 앞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많이 둥글둥글해지면서 좀 우아한, 아주 터프한. GLK는 정말 터프했잖아요. GLK 같은 경우는 뭐 완전 각 빡빡빡 져가지고 독일 병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 GLC, GLE는 전체적으로 세단이 키가 커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아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이 라지에이트 그릴, 장난 아니게 크죠. 여기 보면 가로핀에 크롬 사이에 여기도 구멍을 다 뚫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강렬한 느낌을 주고요. 이 헤드램프가 이제 이 그릴이랑 연결되는 요 부분이 이제 그 S클래스랑 C클래스, E클래스가 지금 공동으로 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라인들이죠. 위에 이제 면발광 LED가 있고 LED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퍼에도 지금 크롬으로 스키드 플레이트랑 범퍼 하단을 장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급스러우면서도 터프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요. 이 차는 디스트로닉 플러스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냥 같이 뚫려 있죠. 네. 휠은 235, 55R 19 컨티넨탈의 크로스 콘트랙트, 네, 크로스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모습도 뭐 우아한 그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지금 여기 뒤에서 보면 면발광으로 그 램프가 들어오는 것이 두 줄로, 네,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두 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촘촘하게 잘 막혀 있죠. 약간 그 S클래스 쿠페에서 봤던 그런 라이트랑 좀 비슷하고요. 여기 라인이 엉덩이가 이렇게 빵빵하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대로 좀 예쁜 SUV 모습을 갖추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이제 핸즈프리 스마트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툭 차면 키가 없구나. 네, 그리고 이 차에는 핸즈프리 스마트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툭 차면 열리죠. 지금 이게, 아이고, 너무 지저분하네. 네, 이 차에는 요즘 모든 SUV나 뭐 세단들이 다들 적용하고 있는 핸즈프리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툭 차면 열리죠. 열리는 게 이상할 게 없죠. 열려야 되는데 이게 오작동을 많이 한데 와서 이렇게 찾는데 막 여러 번 아이고, 뭐야, 왜 다쳐? 이게 차니까 다치기도 하는군요. 이씨, 야, 열려. 그렇구나. 다치는 줄 몰랐어요. 여기 다치는 버튼이 있으니까 난 이걸로만 다치는 줄 알았는데 차면 다치는군요, 이게. 똑똑하다. 미안하다. 야, 몰랐다. 자, 이게 다른 차들은 이게 오작동이 많이 난대요. 차도 막 안 열리고. 근데 이 차는 차면 거의 대부분 작동이 100% 잘 돼요. 굉장히 신기하게 작동이 잘 돼요. 짐 넣고 키가 작은 분들은 안 눌러도 된다는 거지. 차고 머리만 조심하면 되네. 여기 막혀서 그래. 이게 이렇게 걸리면 보통 여기서 걸리면 이제 더 안 내려가고 멈추거든요. 멈추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해볼까? 다치는구나. 내려오는데 멍청하게 뾰족한 데 박아가지고. 자, 지금 이 상태는 이게 시동이 걸려 있거나 도어가 열려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도 작동을 잘 합니다. 그죠? 굉장히 잘 돼요. 시동이 걸려 있을 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작동이 별로 안 되고 이게 모션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 그래서 스마트 트렁크 부분에서는 제가 실험해 본 것 중에서는 거의 제일 작동이 잘 되고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죠? 네. 이게 센서가 필요하네. 차고 난 뒤에 한 걸음 물러나주는 센서가 필요하군요. 딸깍, 네, 딸깍 잠겼습니다. 딱 차주고 한 걸음 뒤로 빠지는, 이게 딱 차고 뒤로 딱 빠지는데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트렁크도 뭐 굉장히 평평하게 잘 돼 있고, 이제 그 시트를 눕히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면 바로 자동으로 딱 눕히죠. 이쪽도 이제 딱 이렇게. 앞에 짐이 있어서 걸린 겁니다. 걸리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돌아오진 않고, 네, 잘 펼쳐진다는 거.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시트가 뒤로 좀 이렇게 많이 눕혀져 있어요. 그러면 켜면 딱 걸리잖아요. 걸렸는데 앞 시트를 자동으로 밀어준다는 거지. 오, 대박.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놨을까? 그죠? 신기하네. 자동으로 딱 눕혔는데 앞 시트에 걸리니까 앞 시트를 당겨서 눕힐 수 있게끔 해줬더라. 네. 좋네요.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가이드를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보통 이 가이드가 없는 것들은 가끔 당기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가이드를 잘 해놓으니까 땡기면 그냥 바로 그 가이드 라인을 따라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잘 해놨네요. 네, GLC는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이전 GLK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 딱딱하고 각이 많이 진 것처럼 실내도 좀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관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인테리어도 굉장히 우아하고 화려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SUV가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화려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LC가 C클래스의 SUV인 것처럼 실내는 사실 C클래스랑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디자인 라인 하나, 터치 하나, 뭐 모든 배열들까지 심지어는 이건 뭐 사륜구동 조절하는 장치들까지도 없기 때문에 뭐 완전히 C클래스랑 똑같고요. 차이가 난다면 기본적으로 실내의 폭 자체가, 높이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시트 높이 조절이라든가 또 뭐 발 밑에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뿐이지 디자인적으로는 C클래스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뭐 여기 그 3개의 공기 배출구 멋지죠. 대시보드 위에도 이 가죽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대시보드 하단에 보면 센터에는 지금 알루미늄 트림이 되어 있는데 이쪽 도어 트림이랑 이쪽 센터 패시아 이쪽에는 우드가 입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우드가 그 무광에다가 질감들이 그 나무의 결들을 잘 살려 놓아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센터 패시아에는 지금 이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각도 조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터치 스크린도 아니고 근데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꼭 그 패드를 하나 장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탭을 하나 이렇게 올려 놓은 것 같은 빛이 반사되는 각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이쪽에 있는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다 가능하고요. 커맨드에서는 커맨드에서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차량, 요건 이제 인터넷 접속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들이 있고요. 먼저 내비게이션을 보면 이건 지금 이제 벤츠가 개발한 자체 내비게이션이죠. 자체 내비게이션이고 옵션에서는 뭐 경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교통정보, 교통량 현황지도, 교통량 현황지도 고속도로 교통량 현황지도가 되네요. 좋다. 그 다음에 현위 모든 메시지, 지도상 교통 안내, 현위치, 목적지는 이제 주소 입력, 키워드 검색 뭐 이런 것들을 뭐 최근 목적지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근데 키워드 검색에 들어가 보면 먼저 지금 여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디폴트를 도 단위로 그냥 넣어줍니다. 현재 위치로. 근데 저 부분을 우선 시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검색하고 있는데 엉뚱한 시에서 찾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모든 시도로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해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키워드 검색은 이렇게 이제 기억 니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남대문이면 니은, 미음 이렇게 해서 남자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터치스크린이면 바로바로 찍으면 쉬운데, 그래서 그 터치스크린 대신 넣어놓은 게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지금 벤츠, BMW, 아우디는 터치패드를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터치패드 부분 한번 눌러주면 터치패드가 바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대문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오, 인식률 대박. 이 정도면 인식률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남대문 상가, 줌 아니야, 지우기. 네, 지울 때는 이 패드를 왼쪽으로 한번 밀어주면 한 글자가 지워집니다. 야, 너 좀 쩐 이런 걸 인식을 한다니까. 쩐다. 와,
글자를 보면요, 지금 여기 글자를 썼을 때 이거를 모니터에 보여주는 거 완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완자, 요건 조금 틀렸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살짝 다를 경우에는 비슷한 글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비슷한 글자로 그냥 선택해주면 되고, 이게 글자가 여기에는 보면 약간 어설프 보여요. 근데 인지는 거의 정확하게 잘 한다는 거죠. 야, 완전 쩐다. 이게 쩐자 같으세요? 쩐 맞네. 오, 쩐다 진짜. 이거 여러 번 써봤는데요, 해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쓸만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주행 중에도 이게 대충 써도 뭐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대문 한 다음에 남대문 관련된 것 중에서 고르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글자가 좀 길더라도 이게 터치패드로 하나하나 찾아서 그 터치 스크린에서 기억 니은을 찾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글 인식률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쓸만한 것 같아요. 일단 지우고, 저 글자를 한자씩 지우는 것도 쉽잖아 이게. 자, 남대문을 검색한 다음에 오케이 누르면 주소지 관심지, 뭐 그렇죠, 남대문 뭐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세부 주소는 조금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확하게 찾는 위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키워드 검색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다. 네, 이거는 BMW 아우디에 비해서 월등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라디오 미디어에는 뭐 당연히 장치를 보면, 장치에 들어가면 메모리 카드, CD,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영치 왜 안 됐어? 아이폰 접속돼 있는데, 네, 아이폰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유제이 양이 부른 여러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마냥 괴로울 때면 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유재이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와 그런 거고, 지금 이 차에는 기본형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그 범에스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범에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뭐 더 웅장해지겠죠. 근데 기본형도 음질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은 수준입니다. 크게 나쁘진 않고, 지금 계기판에 보면 지금 트립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리셋하고 차를 시승차를 받고 나서 지금 360km를 주행했는데 연비가 14km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아까 14.2 찍혀 있었는데 계속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지금 14로 내려왔고요. 고속도로도 조금 주행하고 시내도 주행하고 그렇게 뭐 섞어서 주행했는데, 급가속 한 두어 번 정도 해봤습니다. 가속 테스트 하느라고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상처럼 계속 타고 다녔는데 14km 연비 나왔으면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보여지죠.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 운전대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지금 트립을 여러가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가면 트립, 내비, 라디오, 매체, 전화, 어시스트 현황, 어시스트 현황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뭐 차선을 넘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서비스, 설정에 가보면 보조장치는 충돌 방지 어시스트 플러스, 이거 이제 OK를 눌러서 작동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지대 주의 어시스트. 네, 지금 이 차에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해당하는 디스트로닉 플러스와 또 뭐 스티어링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은 옵션으로 장착이 되는데, 지금 시승차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 이건 뭐냐면 저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운전자 키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리기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최대로 올리거나 최대로 내리거나를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선호하는 방향에다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최대한 내려와 버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앞부분이랑 가려 가지고요, 여기서 보면 다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올려줘서 내가 앉아 있는 위치에서 적당하게 보이는 그 각도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운전석 시트 높낮이 조절이 굉장히 높게 되다 보니까 보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정도는 지금 높이 조절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저는 주로 시트를 최대한 보통 낮게 해서 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뭐 시트 위치가 높으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는 낮게 해서 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은 이게 높여서 타시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 운전석 시트 높이에 맞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틀 앞쪽에 때문에 이렇게 가리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절해 가면서 타셔야 된다는 게 조금 이게 위아래로 보여지는 레인지가 좀 좁아요. 보니까 그게 잘 많이 보이려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패널 자체가 좀 더 위에서 높이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아마 이렇게 좀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도 크게 무리가 없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많이 내려버리면 이렇게 조금만 고개를 숙이면 아랫부분은 잘 안 보이는. 근데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제 그 뒤에 배경을 검정색을 좀 더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글자도 역시 이제 그 콘트라스트를 높게 해주면 뒤에 흰 배경에서도 글씨가 잘 보이고 까만 배경에서도 글씨가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뒤에 배경 블랙 자체가 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질감은 없고 굉장히 좋긴 한데, 저게 앞에 밝은 물체가 있을 때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좀 유난히 눈에 많이 띄어요. 그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글자나 그래픽의 시인성 면에서는 그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벤츠 거는 보면 그 검정색 테두리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앞차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그 브레이크 등이랑 겹친다든가, 아니면 하얀색 차가 있을 때 겹치면 가끔 글자의 시인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건 좋은데 가끔 시인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 BMW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기본적으로 저 위치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시인성은 좀 더 좋다. 그래픽은 BMW게 좀 더 낫네요. 지금 벤츠 거는 좀 이렇게 그래픽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들고, BMW나 현대기아차 쪽은 그래픽 자체가 좀 포커싱이 잘 돼 있는, 그래서 속도를 중심으로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테마가 좀 분명하게 잘 설정이 돼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각 테마별로 그냥 구역을 나눠 가지고 평범하게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시인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밝기는 웬만하면 조금 더 밝게 해 놓는 쪽이 시인성 자체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두우면 앞에 물체에 따라서 가끔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안 보이지는 않으니까, 이게 밝은 게 또 거슬리시는 분도 있겠죠. 네. 디스플레이 내용은 지금 이제 속도만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내비게이션도 같이 설정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벤츠는 지금 컬럼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보통 차들은 이쪽에 이제 그 와이퍼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 이쪽에 방향 지시등, 뭐 그렇게 보통 2개가 달려 있는데, 지금 여기는 4개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 방향 지시등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방향 지시등하고 와이퍼가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하나의 장치로 조절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뭐 변속기가 달려 있습니다. 칼럼식. 이쪽에 지금 변속기 레버가 없죠. 변속기 레버가 없고 칼럼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칼럼식 변속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칼럼식 그런 수동 변속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BMW가 7 시리즈에 여기 이제 칼럼식 변속기를 장착을 했는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야. 칼럼식 변속기는 여기 있고 밑에 와이퍼가 있다 보니까 변속기를 움직인다는 게 자꾸만 와이퍼를 켜는 그런 어설픈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벤츠 같은 경우는 와이퍼 작동 장치를 아예 이제 이쪽으로 옮겨버려 가지고 이쪽에는 변속기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DR 그 다음에 파킹.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후진이고 파킹. 굉장히 쉽고, 자, 이게 언제 편리하냐 하면 주차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핸들 돌릴 때 있잖아요. 지금 앞에 가면 한 다음에 보통 이제 후진을 하죠. 후진하고 돌리고 그 다음에 전진을 한 번 더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때 손이 이 핸들을 돌리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로바로 D와 R을 선택해 줄 수 있어 가지고 파킹할 때 써보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중간에 있는 이 레버는 스티어링 휠 전동식, 그 다음에 텔레스코픽 틸팅 되는 전동 스티어링 휠 조절 장치고, 이쪽에 있는 거는 크루즈 컨트롤. 지금 이 차에는 그 디스트로닉 플러스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요걸 돌려서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리미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느냐, 그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디스트로닉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한데 단점이라고 할, 이 차에는 없습니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 작동 장치가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내 차에서 계속 타시는 분들은 뭐 안 보고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타는 분들은 주행 중에 이걸 작동하려고 해보면 볼 수가 없어요.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 보여.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 장치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디스트로닉 플러스 조절 장치는 현대가 운전대 위에다 달아놓은 거, 이 장치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편하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켜고 끄는 버튼이 있고요. 시트 조절하는 거는 뭐 벤츠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시트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 도어 패널에 장착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뭐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방석 부분 길이 조절도 되고, 등받이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도 되는군요. 자, 냉방 시트는 없습니다. 지금 이 차는 프리미엄인데 냉방 시트가 없네요. 프리미엄인데 없으면, 이게 원래 없는 차가 아니죠. 여기 지금 그 버튼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원래 냉방 시트가 여기 버튼이 있어야 되는 건데 프리미엄에도 없다. 국내에서는 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히팅 시트는 3단계로 들어오는데, 벤츠는 이게 타고 있으면 시간이 좀 지나서 온도가 충분히 올라갔다 싶으면 지가 알아서 이게 2단 1단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참 달리다 보면 좀 덜 따뜻한가 하면 이제 줄어져 있는 거죠. 현대는 이게 이제 K7에서 이게 자동으로 줄어드는 걸 국내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시트가 이게 진짜 몸을 정말 잘 잡아줘요. 이게 폭 자체가 굉장히 깊어요. 허리 옆구리가 워낙 두툼해 가지고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메뉴에서 차량에 가보면 차량 기능, 다이나믹 셀렉트, 연비, 사용 설명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량 기능에 들어가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파란색, 앰버, 내추럴, 솔라, 폴라, 솔라 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조명 소등 지연 시간을 15초, 30초 뭐 이렇게 끌 수도 있고, 내부 조명 소등 지연, 이것도 시간을 조정할 거. 자동 잠금은 이 차는 차가 키를 가지고 시동이 꺼진 키를 가지고 차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자동 잠금이 됩니다. 끌 수도 있고, 선택해서 끌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차량 위치 알림 가능하고, 자동 미러 접힘 가능하고, 벨트 조정도, 이 벨트 조정은 차에 높낮이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군요. 도어 잠금 해제 경보음이 있고, 이지 액세스를 온오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지금 여기는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테더링, 모바일 테더링을 이용해서 짠 설정해서 개인용 핫스팟을 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웹사이트 기다리십시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테더링이 연결이 되어 있죠. 제가 그 비밀번호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미 이제 테더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켜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속도가 그다지 뭐 빠르거나 뭐 추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아주 스마트폰이 있는데 굳이 저거를 쓸 이유가 있을까?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바일, 그 벤츠 모바일 앱 이런 데 접속이 되긴 하더라고요. 되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꺼지지도 않더라고. 잘 백도 안 먹어. 계속 기다리래. 안 먹어. 그래서 좀 불편하다. 내비게이션 바로 가버려. 이제 빠졌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렇죠? 네, 빼겠습니다. 빼고, 그리고 지금 이거 사용하는 것도 그게 어렵지 않고, 여기는 다이나믹 조절,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에코, 네,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오디오 볼륨 조절, 이제 모니터 끄는 거, 그다음 ESP 오프, 오토 스타트 스탑 끄는 거, 그다음에 매뉴얼 모드. 예전에는 매뉴얼 모드가 이게 저걸로 되어 있었는데, CES, 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니면 CSM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매뉴얼 모드는 이걸로 바뀌어져 있고, 그다음에 운전 모드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프트 패드를 잘 되어 있고. 자, 그러면 한번 뒷좌석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GLC 뒷좌석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공간 자체가 확실히 넓습니다. 지난번보다 휠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단 뒷좌석 공간 자체는 뭐 완전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리뷰 잘 안 하는 게, 사실 뒷좌석은 뭐 설명할 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한번 앉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리뷰를 잘 안 했었는데, 뒷좌석 리뷰 해달라고 이야기들 하시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고요. 냉방 시트는 없습니다. 당연히 뒷좌석 공간은 여유가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스키스로 이렇게 돼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고, 뭐 공간 자체나 이 등받이 각도는 무난합니다. 누가 이렇게 올려놨냐. 자, 공간 자체는 뭐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 이 정도면 뭐 럭셔리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등받이 접는 방법이, 여기 보면 버튼이 땅 이렇게, 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거기서 안 보이는군요. 이쪽에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 버튼 한 번만 이렇게 딱 눌러주면, 네, 이렇게 바로 접히는. 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기가. 그리고 뭐 뒤에도, 트렁크 안에도 접는 버튼이 있어서 쉽게 접을 수 있고요. 아이소픽스 고정하는 장치가 있고, 뒤에 통풍구가 있고요. 수납 공간 조금 있고, 뭐 USB를 꽂는다든가 충전 이런 것들은 없네요. 없고,
덕서등 옷걸이 걸게 돼 있고, 여기 있는 이거는 그 후방 주차 센서예요. 그래서 후진할 때 아무래도 이제 룸미러를 볼 거라는 거죠. 운전자가 룸미러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가까워지면 노란불이 땡땡땡땡땡 들어오다가 완전히 가까워지면 빨간불이 딱 들어서 땡 하는 거죠. 네. 지금 선루프는 파노라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여기 이제 바가 있는 이런 타입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통으로 열리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면적도 뒤는 좀 좁고 앞은 더 넓고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좋습니다. 우드, 이쪽에 스피커. 운전 안 하고 맨날 뒤에만 타면 좋겠다.